자, 오늘은 대구 가톨릭대의 전광수 교수의 논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주 설득력 있게 글이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전광수 교수가 제기한 문제는 사실은 정광수 교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시장주의자 혹은 여기서 전 교수가 얘기하는 공급론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이러한 우려 혹은 이러한 진단에 대해서 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시점, 관점이라고 그럴까요? 혹은 용어로 설명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잘 안 되게 되면 공급론자와 투기 원인론자, 이를테면 정광수 교수 같은 이런 견해를 가진 그 사람들을 투기 원인론자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투기 원인론자와 공급론자 간 논쟁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반복되어 왔는데 이것이 결코 끝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입장이 어느 편이건 간에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라고 그럴까요? 그 시각 혹은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광수 교수의 논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광수 교수가 좀 배경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정광수 교수가 이 글을 쓰기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1주 내지 한 2주 전에 전광수 교수한테 제가 한 그 채널에 있는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그런 한 것 내용을 포함해서 논문과 몇 가지 전광수 교수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시각에 대해서 이메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론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이 글을 지금 대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장 교수는 이메일 회신에서 그에 대한 반론이 아니다라고 물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아파트 공급 확대로는 사실은 이혁주 교수가 고미라를 통해서 결국은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논문을 통해서 사실은 얘기를 했고, 그 이전에 이 글이 실리기 한 1주 내지 한 2주 전에 이메일에서도 사실은 했던 거였어요. 이 아파트, 그러니까 서울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실은 아파트는 주택 유형 중에 일부이지만 이것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가 선호, 그 다음에 이것이 다른 주택시장에, 유형의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아파트만 사실은 저는 강조를 했던 건데, 아마 그에 대한 반론으로 읽힐 만한 부분이 소지가 사실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정경수 교수가 대표하는 이런 투기 원인론자들의 견해에 대해서 공급론자들이 적절히 설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논설을 좀 읽으면은요. 부동산 값이 폭등할 때마다 약방에 감초처럼 거론되는 정책이 있다. 바로 공급 확대 정책이다. 노무현 정부 때와 노태우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도 집값을 안정시키다는 명분으로 이 정책을 시행했고, 문재인 정부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책이 여러 가지가 나온다라는, 아주 대규모 공급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라는 거를 기술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판하는 내용이 지금 이제 나옵니다. 부동산값 폭등 시에 추진되는 공급 확대 정책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논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과서에 나오는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르면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수요량에 비해 공급량이 부족할 때 생기는 현상이므로 공급을 확대해서 이 현상을 해소하면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있다. 이론에 관해 들어본 사람은 별 생각 없이 이 논리를 받아들이기 쉬운데 정책 당국자들도 예외가 아닌 것 같다. 이 논리는 원인 진단에 초점을 맞추면 공급 부족론, 대책에 초점을 맞추면 공급 확대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공급 확대론으로 통일하도록 하자.
공급 확대로는 노무현 정부 때 대거 등장한 부동산 시장 만능주의자들이 개발하여 줄기차게 주장하던 이론이다. 그들이 이 이론을 주장한 데는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정책을 흠집내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자, 그 밑에를 보겠습니다. 공급 부족이 집값 폭등의 원인이라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견해는 투기 원인론을 주장하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 시장 만능주의자들은 부동산가 폭등은 공급이 부족해서 일어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을 어렵게 만드는 각종 규제를 풀어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주장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확연히 드러나면서 화려하게 부활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런 그 기존 그리고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제 각종 그 뭡니까 공급론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기사나 이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진단하고 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작금의 집값 폭등은 공급 부족 때문에 일어났을까? 아니다. 2017년 파리 대책 발표에 따르면 2017년과 2018년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은 그 이전 10년 평균치와 5년 평균치를 모두 상회하는 수준으로 예측되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폭등을 유발할 만한 특이 요인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5 내지 지난 10년간 공급 수준을 상회한다고 그랬어요. 상회한다. 따라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 논설의 기본적인 문제점이 뭐냐면 이런 구조를 밟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현 공급 수준이 이를테면 T0라고 칩시다. 시점이에요. 이게 2022년이든 2021년을 T0라고 합시다. 이때의 서울의 공급 수준을 H, 하우징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적정하면 여기 별표를 붙입시다. 그 여부를 과거 어떤 시점인지 모르지만 5 내지 10년이에요. 이를테면 T가 T0보다 작은 이를테면 5 내지 10년의 어떤 그런 공급 수준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적정하려면 T0 시점에서 공급 수준이 적정하려면 이 HT, 즉 이 시점에서 이 수준이 지금까지 공급되던 이 수준이 적정하다고 별표를 붙일 수 있어야만 이것이 성립합니다. 이것의 적정성이 성립을 해요. 그러나 여기 이 논설에서 이제 좀 볼 텐데 과연 그러니까 어떤 시점의 적정성 공급 수준의 적정성 문제를 과거 어떤 시점에서의 공급의 적정성 문제로 지금 바꾸었습니다. 따라서 시점만 달리했을 뿐 과거 어떤 시점의 공급 수준의 적정성 문제로 문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강수 교수의 말이 만약에 맞으려면 과거 지난 어떤 시점 과거 시점 그 공급 수준의 적정성 문제가 전강수 교수의 이와 같은 이 밑에 나오는 논설에서 제시가 되어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과거 지난 5 내지 10년간 그 공급한 것이 과연 적정한지 그것을 1차적으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요건 이제 나중에 이따 다시 좀 보기로 하고요. 그런 얘기는 지금 아닙니다. 그걸 제시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습니까? 부동산 수요에 대해서 지금 이거 다시 이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난 5 내지 10년간 공급 수준이 적정한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고요. 이것도 그 얘기 같지는 않습니다. 뭐 투자 뭡니까 수요측 요인을 좀 얘기하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진단을 엉터리로 했는데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이 시점 여기까지 나온 거의 논설이 기본적으로 공급론자들의 논설이 오류가 있다 라는 걸 전제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급 확대 정책은 부동산 안정시킬 수 없다. 가격 변동을 증폭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지난 5 내지 10년간 그 공급 수준이 적정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제
공급 확대 정책의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거는 아닙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보면 오히려 강남 집값이 안정세를 이때 보였는데 이때 그 서울시의회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서 주택 공급이 되리라는 기대가 형성됐고 이것 때문에 2006년에 집값 폭등이 사실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곧 투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했다라는 것을 시사할 수 있다고 해석은 가능하지만 이것이 곧 당시에 주택 공급이 충분했다라는 것을 직접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 해석도 사실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주택이 굉장히 부족했다면 시장에 주택 공급이 된다라고 해서 만약에 그 신호가 하게 되면 당연히 그 기대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기대가 없을 때와 기대가 있을 때의 주택 가격은 굉장히 다를 수밖에 사실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새로 공급되는 주택이 요즘 같으면 한 30년 정도 이전의 주택이거든요. 그러면 이 주택은 이를테면 뭐 전에 다른 비디오에서 말씀드렸습니까? 이를테면 1세대 전화기, 삐삐 전화기하고 요즘에 스마트폰 전화기하고 가격을 비교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이것도 곧 주택 공급의 지난 5 내지 10년 동안이라든가 하여튼 과거 어떤 시점인지 모르지만 이런 것이 그 지난 과거의 어떤 그 서울시 주택 재고가 충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계속 좀 볼게요. 여기서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다 그런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강수 교수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지난 5 내지 10년 동안의 그 뭡니까 주택 공급이 지금 충분했다. 따라서 집값 폭등은 뭡니까 그 투기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런 걸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보세요. 이 글이 장하석 교수가 인벤팅 템퍼러처라고 하는 그 책에서 나온 건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용을 해서 좀 볼게요. 이게 이제 뒤에 김용민 교수가 주택 가격의 적정성 문제를 이야기를 할 때 그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건 장하석 교수가 인벤팅 템퍼러처라고 하는 책에서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이 시간 있을 때 좀 보시는데 그러니까 어떤 거에 있으면 H라고 하는 변수의 적정성을 판단하면 이 변수와는 독립적인 어떤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H라고 하는 개념을 포함하지 않는 어떤 메타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independent standard of judgment가 어떤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정강수는 이 요건을 기본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런 식의 오류를 범하는 거죠. 자신이 그러니까 H라는 것의 그 적정성을 얘기하면서 이거를 근거로 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과 일치하지 않는 그러나 사실은 아무런 어떤 것도 입증되지 않는 그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는 기준을 설정하고 이것과 맞지 않는 다른 기준 모두가 뭡니까 타당하지 않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논의의 정책 논의의 맥락에서 그 장하석 교수의 이러한 이 과학 철학자입니다. 과학 철학자의 어떤 인식론적인 논의가 시사하는 바는 그런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거기로 돌아와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선 하나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그래서 다른 문제는 주요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좀 보겠습니다. 바로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이용해서 그 정강수 교수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뭐 메이크 센스하고 한 것들도 물론 있는데 이제 이런 논설이 기본적으로 성립을 하려면 그 전제가 되는 것이 이를테면 무엇이냐 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공급론자, 그러니까 저 같은 이를테면 밀도 규제 원인론자와 투기 원인론자 간의 그 논의의 어떤 분기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에 따라서 투기 원인론자의
투기 원인론이 그 타당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것이 부정돼서 밀도 규제 원인론이 타당한 기본적인 타당한 논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투기 원인론과 밀도 규제 원인론을 가르는 그림이 무엇이냐? 바로 이 곡선의 기울기에 있습니다. 정강수 교수는 기본적으로 우상향의 그 뭡니까 공급 곡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투기 원인론자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가정의 대상이 아니고 논증의 대상입니다. 그죠? 논증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이 일단 이 공급 곡선이 일단 이렇게 만약에 수직선으로 된다. 그리고 이것이 소셜 마니널 코스나 이게 다른 비디오에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그때는 이를테면 전강수 교수나 밑에 보면 이제 그 뭡니까 김경민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투기가 설령 이렇게 일어나도 이것이 결국은 꺼지게 되어 있고요. 이 차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이러한 레귤레이션이 없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정강수 교수가 가정하는 여기서 이거라고 합시다. 이거라고 그래요. 이런 점에서 형성이 될 것이고 아까 보았던 만약에 이런 걸로 이렇게 따지면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일테면 이것이 가격 격차라고 해서 이혁주 교수는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건데 가격 격차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게 이와 같이 우상향의 공급 곡선이냐 아니면 수직의 어떤 공급 곡선이냐라고 하는 거는 투기 원인론자와 그 밀도 규제 원인론자가 논설의 그 어떤 기본적인 타당성을 가름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런데 정강수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정하고 들어갔습니다. 여기 논설에 보면 어디에도 공급곡선이 기본적으로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우상향이라고 하는 통계적 증거나 아니면 분석적 어떤 그 타당성 검토, 분석적 논변이 없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다른 논설이나 이혁주 교수가 국토계획 2021년 10월호에 나온 논문에서 보는 것처럼 오히려 이렇게 그 우상향의 공급곡선이라기보다도 수직선의 공급곡선이라고 해야 할 만한 이유는 여러 군데 사실은 존재합니다. 분석적으로도 존재하고요. 여기 상당히 수학이 들어가 다른 건 통계적으로도 존재하고요. 통계적으로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이를테면 이런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것이 이제 서울 아파트 값이 1.0이라고 100이라고 칩시다. 그럼 그 중에 지난 수십 년 동안 한 30% 정도가 건축비고 나머지가 건축비를 초과하는 아파트 가격 분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그 봤던 이런 거였어요. 전강수 교수 이거는 전강수 교수의 공급곡선이고요. 이거는 이혁주 교수의 공급곡선입니다. 이 점하고 이 점 사이의 차이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유지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우상향의 공급곡선 이런 뭡니까 만약에 이런 공급 규제가 없었다면 이 점하고 이 점 사이의 이 차이가 크질 않았을 거예요. 결국 균형이 여기서 달성이 됐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점하고 이 점 사이의 거리가 집값의 한 70% 정도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70 플러스 마이너스 10% 수준이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고급곡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세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아래 그림은 이 모든 과정을 잘 설명한다. 정부는 주택공급곡선을 S1에서 S1-로 이동시켜 균형점을 E2로 가게 함으로써 가격을 안정시키려 하지만 단기적으로 주택공급곡선은 거의 이동하지 않고 새로운 투기 수요의 발생으로 주택 수요 곡선이 D1에서 D2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이게 균형점입니다. E1이 이게 균형점이에요. 요것이 균형점입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그 확대를 한다 하더라도 공급 확대를 한다 하더라도 요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균형이 여기에 형성될 것 같지만, 그래서 가격이 조금 떨어질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기대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 심리로 인해서 수요 곡선이 이와 같이 확 올라가서 균형점은 여기가 아닌 여기서 형성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보면 투기만, 즉 공급은 단기적으로 투기만 유발할 뿐 실질적으로 집값 하락 효과가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체는 맞을 수 있어요. 이를테면 주택이 20, 30년 전 주택이 아니라 요즘같이 아주 좋은 주택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당연히 주택에 어떤 프리미엄이 당연히 붙을 것이고요. 좋은 주택이니까. 삐삐가 아니라 스마트폰을 공급한다는데 스마트폰에 대해서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겠죠.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투기이든 뭐든 간에 이것이 오르는 것은 사실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정강수 교수의 말이 일면 타당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공급하게 되면 이 점이 결국 일로 떨어질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여기서 보면 이런 결과입니다.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이 투기이든 무슨 요인이든 간에 여기서 보면 투기 요인이 설명할 수 있는 거는 70% 플러스 마이너스 10% 수준이에요. 이렇게 정말 많은 부분은 동해바다에 파도가 치더라도 그 밑에는 훨씬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투기가 설명하지 못하는 가격분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강수 교수는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분 시장에서, 그러니까 주택 시장의 서울시 전체가 아닌 이를테면 부분 시장에서, 그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투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투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주택가격 평균 기준으로 해서 보면 투기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대단히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강수 교수가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부분적인 시장, 부분 시장과 단기 현상에 근거를 해서 서울시 주택가격이 이렇게 높은 것이 투기에 의해서 형성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 진단하고 있는 것이죠. 정강수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 거고요. 다른 걸 한번 또 볼까요? 그러니까 논증해야 돼요.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우상향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서울시 주택시장이 이게 수직의 공급 곡선에 의해서 그 상한이 제한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균형이 결국에는 여기서 보면 균형이 결국에는 이런 점이든 아무튼 이런 점이든 이런 점에서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강수 교수는 이 글 어디에서도 보이고 있지 않아요. 정 교수가 이전에 쓴 글에서도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을 해본 거는 아니지만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고요. 요컨대 투기 장세에서 시행하는 공급 확대 정책은 시장 안정화 정책이 아니라 불안정성을 증폭시키는 정책. 이건 맞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안 하게 되면 결국 장기적으로 집값은 더 오르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답도 같이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 거고요. 아무튼 자,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 이건 생략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문제로서 좀 이야기할 것이 있는가 한번 봅시다. 이건 어떻습니까? 다른 의미에서 즉 수요를 기준으로 볼 때 공급이 부족했다는 식으로 공급 부족을 지적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는 공급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수요가 갑자기 팽창할 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공급 부족은 정확히 말하면 초과 수요이며 부동산 시장 만능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 전혀 다른 내용이다. 이를 굳이 공급 부족이라고 부르는 데는 진정한 원인을 감추고 진실을 호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부분 시장과 단기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에서 기본적으로 집값이 높은 거는 이런 투기 문제,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이런 현상이 기본적으로 너무 높아요.
이것이 평균 가격 기준으로 보면 여기는 강남 집값도 포함하고 있지만 강남 아닌 곳에 다른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에 주택 가격도 반영된 그런 수치입니다. 이런 곳에서조차도 이렇게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자, 그 다른 거는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이렇습니다. 자, 이런 건데, 그러니까 투기 원인론을 주장하는 분들의 논설에서 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논증을 해야 하지만 그런 논증을 피한다는 그런 것이 정광수 교수에서 발생이 되는데, 다른 분을 봅시다. 이분이 제가 아마 어디서 우연히 봤는데 아마 진보계열 쪽으로 분류를 해야 될지 어떨지 문제는 있지만 유튜브에서 어디에선가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기억이 뭐 틀릴 수도 있지만 어느 유튜브에서 김경민 교수는 자신을 아마 이게 농으로 물론 한 이야기일 겁니다. 자신을 좌빨이라고 해서 이제 아마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장의 공급론적 처방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로 뭐 해석이 가능한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그런 분의 논설 중에도 그런 비슷한 것이 사실은 좀 있는데요. 자, 김경민 교수 이야기인데요. 여기 3프로 TV라고 하는 아주 인기 있는 주식인가요? 뭐 아무튼 그런 방송에 출연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한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2008년 대비 2018년 서울 주택 가격이 한 50% 정도 비싼가 봐요. 그런데 이제 같은 기간에 소득이 50%가 올랐기 때문에 2018년의 가격은 여기 나오는 거는 한 장면에서는 무조건 인정해야 된다. 아무튼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득이 50% 올랐으니까 2008년 대비해서 주택 가격이 50% 오른 것은 우리가 그건 어쩔 수 없이 아마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의미로 들립니다. 자, 이 문제가 그런데 보면 여기서 이제 김경민 교수가 물론 아마 여기 그 시간 제약도 물론 있었으라고 보지만 기본적으로 2008년의 가격의 적정성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거인데 그 논거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서 여기서 보면 어디에서도 그것이 적정한 수준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전강수 교수가 했던 이 이야기하고 본질적으로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변수의 이거 적정성을 판단을 하는데 과거의 어떤 다른 시점에서의 뭡니까? 적정성 문제를 치환해서 보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X가 정강수 교수인 경우에는 하우징 서플라이 수준이었고요. 이거는 이제 전강수 교수의 그 경우였고, 김경민 교수인 경우에 이건 프라이스로서 본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 H와 P의 적정성 여부는 사실은 지금 뭡니까 투기 원인론자하고 공급론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밀도 규제 원인론자 간의 어떤 핵심적으로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의 특히 이제 밀도 규제 원인론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 특히 이거죠. 이 수치의 적정성은 가정의 대상이 아니고 어떤 논증이나 어떤 규명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전강수 교수나 김경민 교수 이 두 사람 누구도 진보계열 사람 공통입니다. 사실 공급론자인 경우도 그런 한계는 사실은 공통적으로 발견되긴 하는데 특히 심한 게 이제 진보계열이나 아무튼 투기 원인론을 주장하는 분들의 어떤 견해에서 발견되는 건데 이들 두 사람 어느 누구도 과거 어떤 시점의 변수 X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뭡니까 이 인신론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사회학적 어떤 명작에서 프로포지션이 뭐가 있습니다. 이 프로포지션이 타당하냐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라는 걸 판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판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논설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이건 과학이 아닙니다. 이건 과학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믿음입니다. 믿음이고 관행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 논설, 그리고 이러한 논설에 기초로 해서 이를테면 지금 뭡니까? 여기서 정강수 교수가 이런 논설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는 것처럼 김경민 교수가 여러 가지 유익한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예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얘기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미닝리스하다. 과학 철학자들이 쓰는 표현이더군요. 미닝리스해요. 그러니까 아무 얘기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 과부적이나 적정성 문제 어떤 그 개념을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걸 조작화해서 측정을 해야 됩니다. 경험과학에서 측정 없는 경험과학은 상상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들이 하는 일련의 이런 접근법이나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은 과학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비과학이에요. 비과학이 그냥 그럼 실무입니다. 그냥 실무이고 믿음입니다. 뭐 여기는 뭐 종교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여튼 관행이고 어떤 믿음이에요. 믿음에 기초한 논설이고 정책 처방이고 정책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동 여부는 기본적으로 그것이 비과학에 이거나 비과학과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이런 논설 혹은 이런 정책적 처방의 작동 여부는 운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교수의 논설의 한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고미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호적인 입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어디 헬리옷인가요? 제가 실무 쪽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 가면 용적률이 얼마라고 그럽니다. 높아서 상당히 보기가 흉하다고 얘기를 답답하고 여러 가지 뭐 도시 미관이나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계획가들의 보통 보이는 물론 이제 이 대담하고 하는 거라서 아마 여러 가지 균형적인 여러 가지 코스트 베네핏을 충분히 아마 얘기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그런 뭐 추측은 해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그 논설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적어도 거기에 드러난 시각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경관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서울 대도시권입니다. 이게 이제 서울이에요. 서울이면 고미라를 하게 되면 여기에 좋은 점이 있고요. 베네핏이 있고 여기에 코스트가 있습니다. 코스트가 있으면 이게 제로제로라고 하면 코스트 중에는 경관 문제가 있어요. 이건 이제 김경민 교수가 제시를 한 겁니다. 여기서도 보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김경민 교수 논설은 주로 이 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따라서 고미라가 유발하는 좋은 점들, 이를테면 이런 거라든가 특히 이런 거 사회자가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주택 공급에서 발생하는 편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이라면 사실은 이런 B0, B1, C0를 함께 고려해서 아마 논설을 해야 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빠져 있어요. 이게 간과하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근데 이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사실은 논문감이에요. 그래서 김경민 교수 같은 경우에 이런 논설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입장과 어떤 그런 걸 지지하는 어떤 그런 이 코스트 베네핏의 일부를에 근거해서 자신의 주장의 어떤 타당성을 어떤 그런 논리를 펴는 것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분야의 사람들도 물론 마찬가지이고요.